온라인 송출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민과 간을 대표하여 사회적 경제과 백정화 과장님과 영등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신상득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 1일자 사회적 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정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네요. 이 코로나가 빨리 정리가 되고 좀 감소해서 여러분들 대면으로 만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사회적 경제가 사실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고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협동조합 영등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심상득 이사장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심상득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골목 톡톡 토크쇼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크쇼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하면 연대와 연결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이렇지만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들, 빈부격차, 차별, 소외, 고립, 환경 파괴, 기후변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온갖 사회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연대와 연결 없이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대와 연결을 통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문제, 지역 문제를 사회적 경제와 연결하는 것이 연대와 연결의 출발입니다. 골목상권 문제를 사회적 경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오늘 행사는 이런 점에서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크쇼를 통해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 그리고 이웃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크쇼가 골목상권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지점에 대하여 가감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득 이사장님, 백정화 과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시국이 진정되고 대면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종합 토크쇼는 골목 사건이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앞서 지난 7월 중순경에 소규모 수다방 형식을 통해서 한 4번의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골목 브랜딩,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시민 자산화와 사회적 부동산, 그리고 가치를 구매하는 소비로 제로 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던 패널분들 지금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함께 시청해주고 계시겠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종합 토크쇼를 진행해 주실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날까 합니다. 영등포에서 출발한 기업이네요. 사회적 기업 트래블러스 맵의 대표이자 서울사회적 기업 협의회
공동 대표이십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변형석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트래블러스 맵이라는 회사를 2009년에 창업을 했고요. 2009년에 하자센터,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 영등포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하자센터가 그때 당시 한 1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 막 만들었어요. 그때 저도 거기서 같이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한 13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오신 분들은 제가 뵌 적이 있나 없나는 가물가물한데 다 처음 뵙는 분들이신 것 같긴 한데 활동하시는 얘기는 제가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에서 지역이 중요한 화두였던 건 애초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의 지향점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조직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라는 걸 좀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다만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000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에서 지역사회란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사실 지난 한 10년여간 시민사회도 그렇고요, 사회적 경제도 그렇고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것의 어떤 한 가지 고민들, 특히 이제 영등포에 기반해서 그 고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여러 각도로 나누는 중에 오늘은 종합적으로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골목 톡톡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주제로 보면은 골목을 브랜딩 하는 방식, 그 골목이란 걸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상품의 이용 공간으로서 재정의해보는 방식의 시장적 접근이라던가, 아니면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기존의 자원들을 어떻게 새롭게 활용할 수 있나의 고민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권의 자산화 개념들, 이게 지금도 이제 격차의 심화가 사실은 자산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의 한 가지 증상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는 자산을 소유하는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만들기 전에 쓰레기를 아예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제로웨이스트의 고민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그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만들어 왔고요. 4번에 걸쳐 수다방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분들 3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개인데 왜 3분이냐? 한 분이 오늘 시간이 좀 어려우셔서 참석이 좀 어려우셨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3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보노보시의 이소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의 박영민 상무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그웨일 대표 김민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이 하이사이클 대표님, 김미경 대표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 진행됐던 내용은 따로 PT를 통해서는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각각 어떤 고민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물론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고민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를 짧게 한 10분 정도 안에 각각 4개의 회사별로 이야기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한 30-40분 정도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아까 인사드렸던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 보노보시의 이소주 대표님의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보노보시 대표 이소주입니다. 저는 물레동에서 16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 활동의 경험으로 재작년 2019년부터 이제 당산 일동 지역에 당산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쇠퇴해가는 골목에 그 활력을 좀 불어넣고자 그 경험치를 좀 확장하는 의미로 지금 당산 일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어떻게 그 당산골에서 활동하게 됐는지 그 시작을 물레동에서부터 되었던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물레동에 대한 일단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물레동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변천됐는지에 대한 것들로 해서 그 지역 가치가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점을 갖게 됐는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물레동 자체에 대한 이제 저의 관점은 예술가들의 그 참가로 인해서 물레창작촌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됐고 그 가치가 인정되면서 이제 그 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가게들을 입주하면서 맛집과 멋집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상업화가 진행 중인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처음부터 계획된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그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재 당산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개인적인 관점에서 물레동이 활성화된 부분은 있지만 상업적으로 좀 무분별하게 지역의 특성이 활용되고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정착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물레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영등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899년에 이제 그 경인선이 완공되고 1904년에 경부선이 완공되면서 그 교착지가 영등포였고 그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을 활용한 이제 산업지가 발달되고 이제 대선제분이나 현재 남아있는 경성방직 같은 지금은 현재 백화점으로 되었죠. 이런 곳들이 이제 그 큰 공장들을 기반해서 작은 공장들이 있었고 이제 물레동 4가 지역은 영단 주택단지라는 그 최초의 그 집단 주거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밀집된 공장 형태로 됐고 그곳들이 이제 소공인 밀집 지역이 형성됐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 현재는 좀 세태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제 현재 소공인 분들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근데 이런 공간들의 그 큰 공장들이 이주하면서 서비스 산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가면서 이제 생겼던 공실들에 이렇게 예술가들이 입주하면서 커뮤니티들이 발생이 되고 이 커뮤니티들이 활동하는 그 결과물로 그 물레동이라는 곳에 그 산업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제가 2006년에 개인 작업실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공공미술이나 다양한 이제 지역의 관점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그 점점 예술가들의 그 이제 활동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물레창작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력적인 곳으로 좀 더 알려지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데 과거에는 물레동이 좀 지저분하고 어둡고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100%였다면 현재는 이색적이고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런 동네가 있어서 좋다라는 걸로 해서 지역의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좀 많아져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업적 접근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골목 문화가 형성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당산골 지역에서 골목 상권 활성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결국에는 이제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컨셉이 이제 모인다는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먼저 모이고 그렇게 해서 상인들을 모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들을 모시면 모두가 상생하는 골목 상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골목에 가서 사회적 기업들이 때마침 그 지역에 있어서 5개의 기업들을 모으고 이제 2020년 1월부터 매주 화요일 날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이제 활동 성과로 보시면 2019년 11월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해서 카페도 오픈하고 소셜 키친, 공유 주방을 오픈하면서
이제 상권 활성화 모임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민 의견 게시판이나 손수가게나 그 당산골 쇼핑로드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면 처음엔 보노보 씨가 이제 함께 모이자고 먼저 제안을 해서 5개 팀이 모이고 그 팀이 다시 또 상인들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이것들이 확장되는 과정으로 해서 골목 상권을 형성하는 형태고요. 이제 추진 활동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물레동에서 그 문화적 인프라가 너무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당산일동으로 확장을 하자. 그리고 양평 이동까지 진행되는 그 지하철 역사로 이루어지는 문화 벨트를 형성하면서 같이 골목의 매력을 만들자는 관점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 물레동도 그 철공사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오히려 매력적인 것처럼 당산골도 첨가물 시장이라는 좀 시민 불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첨가물 시장의 매력을 포인트로 해서 어떻게 구축해 나갈까라는 골목 브랜딩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걸 할 때는 주민들의 모임 그리고 관가의 이런 협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 구조를 굉장히 그 촘촘히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사진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열었고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유튜브에 이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권 중심으로 어떤 가게들의 음식들이나 가게들의 매력을 소개할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게 게시판이나 이제 상인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안으로 이제 상담 사회적 기업들이 소액의 돈을 모아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과일 등이라는 부분은 이제 첨가물 시장의 어떤 어필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일 등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지역의 정체성을 좀 더 구축하는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뭐 박물관 그 구두 공방이었던 곳을 카페로 만든다든지 이제 술집이었던 곳을 갤러리로 만들고 그리고 상인들의 공간들을 개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얼굴 문패 간판 등 해서 이제 상인들이 좀 더 이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 공공미술적인 부분도 이제 참고해서 이제 고우 그림이 있는 거리도 만들고 이제 간판 같은 것도 개선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떤 그림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시뮬레이션한 그래픽 작업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골목이 매력적인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유럽의 도시를 가면 참 매력적이라고 느끼는데 1층들은 가게들의 이제 소매점들이 있고 그 위층에 사람들이 살면서 밤에도 안심하게 걸을 수 있고 이게 단골 가게가 바로 밑에 있는 이런 도시의 형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한 주택들이 생길 때 이제 1층에 주차장들이 많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층에 가게들이 생겨서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게들로 해서 좀 더 거리가 밝혀진다면 자연스러운 그 골목에 밝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관점을 갖고 이제 골목 상권 브랜딩 그리고 상생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 가려고 앞으로도 이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바로 두 번째로 헤비투게더 협동조합 박영민 상무이사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의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 건물주의 등장과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수다방을 같이 진행했고요. 꼭 그 어떻게 보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지역에 더 많은 커먼즈, 공유 공간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좀 협동조합 방식으로 함께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되게 지금은 사회적 공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동료들과 좀 놀고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같이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간들이 서울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빅시티이긴 하나 동네 곳곳에 이제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일했었던 이제 우리 동네 나무꾼이라는 작은 커뮤니티 카페도 주민들이 그렇게 편하게 공간에 등장해서 스스로의 다양한 어떤 재미있는 삶들을 기획할 수 있었던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그 공간이 먼저 있어서 관계망이 거기서 또 발생하고 또 관계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순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을 마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의 이제 로컬이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사회가 더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공간이 저희가 이제 겪었던 일은 5년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동네 관계망도 정점에 오르고 매출도 정점에 올랐을 때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둥지 내몰림 그리고 쫓겨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런 개념이 해자되기 전인데 시민자산화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좀 장기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복합 공유 공간, 주민들의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역의 앵커를 받고 이렇게 계속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나무꾼을 협동조합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에 또 홍대 문화예술인들의 협동조합인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과 30분 의원이란 이름으로 보통 이제 3분 진료하는데 기본 15분 진료하고 이제 예약을 통해 30분 진료를 하는 36.6도시 의료상협에 이제 같이 지역에서 자산화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뭐 4년의 과정이 있는데 되게 시간은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좀 설명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이제 나무꾼들이 명도 소송을 당하고 자산화를 고민하다가 2017년 5월에 이제 이 세 개의 협동조합이 우리 동네 지역 자산화 TF라는 걸 이제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또 기회를 잘 잡아서 자산화 관련한 이제 연수를 다녀오고 그것이 좀 더 팀워크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보는 거라든지 다양한 이제 부동산 재무 이런 컨설팅도 받고 저희도 이제 어떤 형태로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 갈 건가 고민하다가 그 2018년 12월에 이제 헤비투게더 협동조합 만들었습니다. 창립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역 자산화를 추진해가는 추진체 역할을 하고 또 자산화를 하는 과정에 이제 많은 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담는 어떤 그릇 이런 걸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 쫓겨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건물주라는 단어를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시민자산화란 말이 너무 여전히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안 와닿기 때문에 이건 시민이 같이 건물주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좀 저희가 이제 시민 건물주라는 말을 쓰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는 한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이 모였었고 그 이후에 이제 1차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2019년 5월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런 시민 건물주라는 말을 쓰면서 6,375만 원 이제 펀딩을 하게 됐고, 이 자금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20만 원 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되는데,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지역의 자금을 자산화를 위한 자금이 이제 이 펀딩을 통해서 합계 이제 1억이 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만들면서 그 행안부의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이 그때 또 2년 차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세 곳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면서 5억 원의 대출이긴 하지만 5억 원의 자금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이제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 지원 기관으로 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자금을 좀 크게 확보하게 됩니다. 그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이 무슨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 포털 사이트에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출을 이제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확보를 하면서 2020년 이제 11월 말에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건물이 이제 33억 매입가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언론에 나오게 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매입하면서 공간의 좀 이름을 이제 누구나 꿈꾸는 모두의 놀이터라고, 저희는 줄여서 이제 모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가 이런 상상과 어떤 창조적 에너지의 좀 근원이지 않나.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사는데 많이 사실은 놀지 못하고,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좀 공간을 찾을 수 있고, 또 놀이를 통해서 그런 더 나은 삶을 좀 같이 기획해 나가는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래서 2차 크라우드 펀딩은 공간이 매입이 완료됐으니까 이 공간을 좀 어떤 공간으로 꾸려 나갈 건가, 이런 동료, 어떻게 보면 조합원을 다시 모집하는 의미와 자기 자금이 그래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보하는 이런 걸로 2차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이제 공간의 요소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지속 가능을 고민하는 이제 모놀 스타일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한대라는 애티튜드, 그리고 놀이와 해방감과 친구를 만나는 이런 플레이,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또 연대 협업까지 포함하는 이제 모놀 워크라는 것들을 제안하면서 여기 자기가 원하는 데 펀딩하고 원하는 웰컴 키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7,500만 원 정도도 2차 펀딩을 통해서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는 개인 305명의 39개 단체가 조합원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마포 지역도 있지만 다른 구 또는 그 다른 지방의 지역이라든지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출자하는 조합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계속 자금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또 자금으로 그 B+와 사회가치연대기금 매칭 대출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해서 펀딩을 했었고요. 조합원들은 사실 이제 금전적 그런 베네핏이 있냐 이런 것들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돈이 많으면 부동산 투자라고 불리지만 투기가 일어나고, 돈이 작으면 뭐 주식과 코인을 하는 이런 사회가 사실은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은 이제 그 공간을 다시 되팔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금전적 투자나 이런 걸로는 공간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많은 이제 베네핏을 드리긴 어렵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아기자기한 웰컴 키트를 드리고 출자금의 10%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히트 코인이라고 하는 저희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음료를 마시거나 뭐 맥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공간을 대관할 때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공간은 원래 지금은 2개 층만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층에는 기존의 임차인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공간을 조성할 때 전체적인 기획은 지하가 한 38평 정도 조금 적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1층이 약간 커뮤니티 펍이나 바를 좀 이렇게 펍이나 카페를 이제 하려고 하고 2층은 원래 2, 3층은 이제 코워킹 플레이스로 하고 4층에는 약간 그 일종의 그 스튜디오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5층에는 작은 이제 8평에서 10평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파티룸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전체적인 이제 공간은 다 개방형 공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층마다 뭐 기능적이거나 아니면 컨텐츠적으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는 있지만 모든 공간이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이를테면 이제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요가나 뭐 탱고나 이런 클래스를 열 수 있다든지 공간을 대관해서 연습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운영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소유하거나 아니면 이용권을 얻더라도 핵심은 공유 공간을 잘 만들어 가는 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2개 층만 이제 조성이 돼서 이렇게 7월 26일 날 공식 오픈했습니다. 원래 오픈 파티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4단계가 딱 그 시점에 해서 행사를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요. 공식 오픈은 26일 날 이제 했고 이렇게 모두의 놀이터라고 돼 있고 2층에 이제 이런 슬금슬금이라는 1층이 아직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2층이 이제 일종의 그 건물의 게이트 역할을 좀 해주는 걸로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 라운지 카페를 이제 슬금슬금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 비건과 저희 그 보틀 팩토리랑 함께 하면서 이제 다회용 컵을 대여로 하고 있고 그리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획 지금도 이제 아연포차 관련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고 3층은 이제 모놀워크라고 하는 이제 코워킹 플레이스고요. 한 24석에 그리고 휴게룸이 있고 폰부스와 그리고 뭐 사물함 등 이렇게 하고 좀 근데 이제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서 이렇게 다시 뭐랄까요 그 대여하는 걸로 뭔가 물론 지속 가능한 수익은 필요하지만 그런 그런 거를 대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이런 걸로 엄청 뭐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노워크는 좀 그 조합원에 가입해야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공간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조금은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진짜 여러 가지 코워킹 공간들이 있는데 실제 과연 코워킹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더 멤버십이 강한 코워킹 플레이스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고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좀 아트워크 작가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좀 재밌는 성중립 이제 화장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그런 사회적 공간이 이런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도 되게 소중하다. 그런데 다 꼭 소유해야 되는 게 답은 아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건물 하나를 또 사야 되고 이런 것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왜 공간을 소유하는 것들을 계속 해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간은 되게 달라질 수 있고 그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어떤 가치 지향이나 문화를 정말 계속 지켜나가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직접 좀 소유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사회 부동산이 이렇게 사적 소유화 되고 또는 독점되는 이런 거에서 부동산을 이런 방식으로도 함께 소유할 수 있고 운영해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 문법을 만들고 그것들의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고 좀 그런 공유 공간이나 커먼즈들을 계속 확산해 가는 게 조금 한국 사회 부동산의 질서를 지금 미약하지만 좀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요즘 얘기하지만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헤비투게더는 이렇게 너무 가르치듯이 어떤 옳음과 가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나중에 말씀하실 거지만 뭐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아니면 좀 대안적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좀 새로운 삶을 좀 읽어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좀 역할을 하는 로컬 경제 앵커의 두 번째, 세 번째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고, 그리고 좀 3터와 1터가 결합되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1층에는 어떻게 보면 1, 2층에는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위에는 이제 정주가 좀 결합되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산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자산 이전이 아니면 사실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지금의 세대가 됐는데, 그런 거에서 이러한 그 모놀 같은 공간들이 사실 동네마다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세대와 지역을 넘어가는 이런 자산으로 계속 로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진짜 사회적인 자산 이전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런 것들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진행을 계속하면서 말씀 조금 드릴 것이, 지금 이제 발표를 네 주제를 가지고 일단 드릴 텐데요. 그동안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나는 즈음에 그 해당 질문에 해당하는 분께 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세 분의 패널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호 질문을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허그웨일 김민수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제로웨이스트 잡 허그어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등포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데, 이렇게 영등포의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듣고 제가 즐겁게 토크쇼도 참석하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소규모 수다방 했을 때도 이렇게 소규모로 오시긴 했지만 되게 의미 있고 즐거웠던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크쇼도 좀 온라인으로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플라스틱 프리 소비 트렌드가 지니는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안 쓰는, 플라스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뭔가 지구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소비 문화가 어떻게 지역을 바꾸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일단 사진 보시면 국내에서만 매일 50만 톤 이상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지만 그래도 쌓이고 있는 것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일단 얘기하면서 좀 넓혀가겠습니다. 쓰레기 이외에도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인데요. 인간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이제 해양 동물이나 많은 생물들이 이제 먹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동물뿐만 아니고 이제 인간들에까지 당연히 이 플라스틱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어요. 뭐 토양에 들어가거나 해양에 흘러가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인간의 밥상에까지 당연히 올라오게 되는 이런 플라스틱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 소비 문화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쓰레기를 만들 만한 그런 제품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5R이라고 이제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리듀스, 그 다음에 제품을 계속 재사용하는 리유즈, 그 다음에 다 쓴 거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시키는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불필요한 증정품이나 사은품들을 거부해서 안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리젝트,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것들을 지구에 남기지 않도록 썩히자라는 로트까지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플라스틱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새 이 동안은 절대 썩지 않을 것 같은데 향후 500년까지 썩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단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플라스틱을 안 쓰고 플라스틱으로부터 해방되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소비가 요즘에 이제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친환경 소비라고 하기도 하고 가치 소비 또는 이제 착한 소비라고 많이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어떤 기존에 뭔가 패키지가 이쁘고 그 다음에 뭔가 성분이 좋고 나한테 효능감이 있고 이런 거를 따지는 거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는 제품이 생산할 때부터 이제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 이제 친환경적인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티셔츠를 생산할 때 이 티셔츠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는가, 그리고 소재는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뭔가 페트를 재활용한 그런 소재로 만들었는가 따지고, 그다음에 프린팅도 물을 적게 사용하는 프린터를 사용했는가, 그다음에 운송할 때도 전기차를 이용했는가, 그다음에 제품의 재고가 남으면 그런 거를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다시금 소파 커버 같은 걸로 재활용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따져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소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생활용품을 다 쓰시거나 아니면 뭔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환경 생활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뭐 야자솔이나 천연수세미, 대나무 칫솔 같이 자연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통에 담기지 않은 고체 샴푸, 고체 세제 아니면 고체 치약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손수건이나 다이용 빨대 같은 거를 준비해서 다니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용기를 가져가서 세제나 곡물, 견과류, 화장품까지 담아오는 리필 스테이션 같은 걸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시장에 가거나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올 때도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진 용기를 가져가서 뭔가 스텐 용기나 밀폐 용기 같은 걸 가져가서 담아오는 이런 용기 내 챌린지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비 문화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국내에서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국내에는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작년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지금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일단 코로나19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점점 심화돼가는 기후 위기 시대가 이제 맞물려서 위기 중에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샵도 차리고 하신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 샵은 주로 20대에서 40대의 MZ 세대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특히 이 중에 어린 자녀를 두신 30, 40대
초반에 여성층에서 큰 호응을 가지고 샵도 차리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로웨이스트 샵은 환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일반 주민분들이 내 가족이 걱정돼서 뭔가 내 후 세대가 걱정돼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 이 샵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샵도 차리고 뭔가 환경 활동도 하고 그러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게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웨이스 샵들이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환경 활동 거점이 되어서 많은 캠페인이나 어떤 재활용품 수거 같은 그런 환경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샵 모습인데 뭐 세제 벌크통이나 곡물 벌크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필해서 구매하실 수 있게 돼 있고 친환경 생활용품 판매하고 있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제가 차릴 당시에 작년 후반 때까지는 한 6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 초에 보면은 그 2배인 12개가 됐고요. 지금 8월 초 기준으로는 27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책방이나 뭐 카페 아니면 비누공방 이런 데서 샵인샵 개념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추가적인 뭐 수익 모델 때문일 수도 있지만 뭔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샵인샵 개념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이 어떻게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서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느냐 좀 보면은 일단은 혼자서는 절대로 지구를 살릴 수 없죠. 개인이 뭐 소비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지구 환경이 나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이 주축이 돼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환경 활동을 같이 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 있고요. 주된 활동으로는 재활용품, 그러니까 플라스틱 병뚜껑이나 빨대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재활용품 모으기 또는 이제 지역을 함께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그다음에 뭐 브리타 어택, 화장품 어택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환경 개선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품들을 수거를 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재활용 시킬 수 있는 곳에 보내서 쓰임새 있게 다시 재탄생 시키고 있고요. 아래 보시듯이 이제 지역분들을 모아서 같이 쓰레기 줍는 플로깅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타 어택, 화장품 어택으로 대두되는 이제 환경 캠페인 활동하고 있는데 뭔가 쓰레기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바꿔달라, 쓰레기 안 만들 수 있도록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로웨이스트 샵이나 환경단체가 같이 우리 이거 기업한테 한번 어택을 하자 하면은 쫙 이제 시민들이 모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화장품 정수기 필터 같은 것도 모으고 화장품 용기 같은 것도 모으고 해서 기업에 보내면서 뭔가 이 너네의 그 제품들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게 바꿔달라고 요청했던 캠페인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바뀌어 나갔어요. 그래서 브리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번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필터를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고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도 재활용 등급 표시가 적용되게 되면서 이제 화장품 용기 자체도 이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바꿔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소비 문화가 제로 웨이스트 샵의 확장을 이제 가져왔고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마다의 환경 활동의 거점이 되면서 이제 소비자와 공급자를 잇는 이런 환경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환경을 향한 소비 트렌드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등포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또 영등포도 제로웨이스트 샵이 생겨서 이렇게 좋은 활동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일정대로
1분 차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원래 그 하이사이클의 김미경 대표님이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다른 사정으로 영등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소영 매니저님이 어떤 이야기들이 수다방에서 오가셨는지 대신해서 말씀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사이클 수다방 연사이신 하이사이클 대표 김미경 대표님을 대신해서 발제를 맡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소영 매니저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사이클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이 버려진 물건의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새롭게 만들어진 물건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폐자원을 활용한다는 의미 때문에 이런 업사이클링에는 쓰레기를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있으며 이 쓰레기를 소각시킬 때,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물질을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 소방 호스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맥주 효모로 에너지바를 만들기도 하며 이 한약 찌꺼기를 활용해서 입욕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 바닷가 근처에서 버려졌던 그 유리 조각들을 모아서 패션 아이템으로 만드는 등 이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업사이클의 소재는 점점 다각화로 진행되고 있고 제품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의 제조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소재를 발굴한 다음에 제품을 수거를 하고 분류와 해체 그리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합친 제품을 완성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들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희소성과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로운 활동을 하는 기업이 영등포 관내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주 하이사이클인데요. 일상에 따뜻한 관심을 지향한다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버려진 자원들을 업사이클링 소재로 개발을 하셔서 제품을 만들어 유통을 하기도 하고 이 환경 교육과 관련된 강사분들을 양성을 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전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이사이클은 우리 삶 속에서 윤리적인 소비 문화와 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하이사이클은 이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3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브랜드인 다듬이는 이 커피 산업에서 버려지는 커피 자루를 활용해서 바스킷, 파우치 그리고 코스터와 같은 다양한 패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브랜드고 두 번째 브랜드인 커피팟은 이 원두 찌꺼기를 활용해서 커피콩 형태의 화분을 만드는 브랜드로 이 커피콩 형태의 화분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인 마음이는 이 호텔을 리뉴얼할 때 버려지는 다양한 침구류를 활용한 패션 소품을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윤리적인 패션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파 베드와 가운, 드라이 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사이클은 사회적 경제 간의 연대 구조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특별한 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 내에 있는 시니어 클럽 등과 함께 협업을 하셔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사이클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니어 분들과 함께 제품을 제작하고 이 제품을 의식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는 자신의 마음속에 실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미경 대표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런 기업가들의 실천 의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상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쓰레기는 다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에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산업 폐기물들을 업사이클링 소재로 인식해서 재탄생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소비자들도 지녀야 하는 실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가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자연에게는 쓰레기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지속하고 그 범주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이번 수다방에서는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가치 소비의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을 패션에 반영하여 그런 패션을 소비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업사이클링된 제품을 직접 찾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동향에 발맞춰서 일반 기업들 역시 업사이클링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여서 산업의 폐기물들을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다시 소비자의 마음을, 감성을 건드려서 그들의 매출 효과와 브랜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은 이제 소비자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구 온난화라는 과정이 우리 지구의 주기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운동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는 다른 생명체가 이 지구에 살고 있을 때도 존재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산업사회가 진행된 이후에 이 기후변화는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환경 문제로 우리는 자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산업 폐기물들이 우리 곁에서 쏟아져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의지가 없던 소비자들도,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윤리적 소비자의 움직임에 동참시킬 수 있고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의미 없을 것 같고 주변의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주변의 비관적인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을 나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의 움직임이 과연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고 낙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더니 기업이 변화하였습니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페트병을 이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믿고서 계속해서 실천 의지를 다져나가야 나가야 합니다. 소다방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들은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해 모아졌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지 못했다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 실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라는 지점이었는데요. 현재 함께하고 계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닿았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 말씀 해주시느라고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